머니쇼입니다. 주식시장이 약세로 기울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주들이 고개를 숙이고 시장은 봄의 장세로 완연한 기울기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25포인트 하락. 반등하다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모의장 속에서도 숨어있는 황소가 있습니다. 이 고모의장에서 숨어있는 황소를 찾아낸다면 이 약세장에서도 분명히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약세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이 지고 어떤 종목이 뜨는가. 경기주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고개를 숙이고 매수주가 고개를 든다. 이것은 그야말로 구도의 변화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지나치게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던 업종이 저항을 받고 반면에 고개를 숙였던 길을 못 서던 매수주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화정, 자동차, 정유, 차화정이 지고 내수주가 뜬다. 내수주, 식품, 카지노, 백화점, 은행은 좀 모호합니다. 카지노, 백화점, 그리고 호텔, 식품 다 뜨는데 내수주 대표주인 은행주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은행주는 글로벌 정치 전체적으로 악재에 쌓여 있습니다. 유럽의 은행주는 그리스 디폴트가 되면은 그리스 국채에 대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까봐 전전긍긍을 해서 길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주 겨우 살아나던 주택 경기가 다시 되돌리면서 주저앉으면서 모기지 부실 채권이 은행주를 다시 진흙탕으로 집어넣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주들도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의 은행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저축은행, 부실 저축은행을 은행들이 강제로 인수시킨다.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은행주도 길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지금 봄의 국면이기는 하나 주가로 본다면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황소도 아니고, 곰도 아닌 것이 황소도 아닌 것이 은행주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저가 매수를 꾸준히 하는 모습입니다.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군요. 국내 기관들은 샀다가 팔았다가 은행주의 반등 조건은 무엇일까? 지금 현재 고민은행이 황소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은행주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모멘텀 플레이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조만간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금리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서를 많이 낸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널리스트야말로 그야말로 엉터리 얼간이들입니다. 얼간이 퇴치령을 내려야 됩니다. 얼간이 퇴치령.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 수익이 늘어난다.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인 구태연합 발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택대출이 목에 차 있어서 더 이상 늘릴 여력도 없고 가격을 전가시킬, 그러니까 올라온 은행 조달된 금리를 전가시킬, 대출금리에 전가시킬 여력도 없습니다. 왜? 추가로 대출받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꽉 차버려서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다. 더 이상 대출한다면 아마 2등급, 상등급 부실 대출이 될 것이고, 이거야말로 미국의 서프라임 모게지 대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면은 그야말로 파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호재다. 그야말로 얼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지금 아마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은 팔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한다면은
오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중앙은행이 김중수 총재가 매우 현실을 잘 보고 있고 NL스타 같은 엉터리 같은 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주에 대해서 모멘텀은 금리가 아니다. 지금은 금리는 매우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춰야 될 정도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더 부실이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 부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저축은행 부실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은행주가 정말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펀더멘털이 강화되려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금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것, 폭발한 것은 바로 주택거래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은행이 먹고 사는데 돈이 하나도 돌지 않고 잠겨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일어나 부실 폭발한 이유가 되죠. 이러한 부실 덩어리를 안고 있는 이 부실 저축은행들을 은행이 안으면은 은행도 같이 부실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은행주들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모멘텀에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얼간이 들어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대한 주택 활성화에 대한 조치가 만약에 앞으로 나온다면은 은행주는 매수할 시점이 그야말로 본격 매수해도 좋은 시점이지만 미리 아마 선침해를 한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배팅을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축은행의 발목에 잡힌 은행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은행주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미련을 못 버리고 꾸준히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군요. 아마 이것은 경기주를 팔고 살만한 종목이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있는 은행주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의 조건은 장기적으로는 은행주는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를 정부에서 내놔야 된다. 정부에서 주택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은행은 계속 부실이 계속 잠재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주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도 아직 완전히 포기할 때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은행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역시 저평가 순환매라는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은행주가 저평가 메리트 국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을 감수하고 포지션을 가급적 산값에 구축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해도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대표주,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종목이 마땅합니다. 우리 금융은 부실이 다른 은행보다 상당히 많다고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주 중에서 가장 우량하고 기업가치, PER, PBR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신한지주나 KB금융을 쪽으로 장기적으로 분할로 매수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접근이다. 다만 이 종목도 금리가 인상한다고는 아마 내일 모레 중앙은행이 잘못 판단해서 현실을 오판해서 그야말로 현실을 모르고 판단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때 팔아야 될 것입니다. 전혀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동결한다면 계속 보유해도 된다.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앞으로 주택 활성화 조치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면 이러한 대형 대표주보다 그야말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크게 추락해 있는 종목의 반등을 노린다면 그것도 괜찮은 접근입니다. 최근에 추락해 있는 종목 있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이 두 회사의 조합은 시장의 관심이 되어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관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하나은행 주가는 급등을 했고 외환은행 주가는 추락해 있습니다. 지난번 이 이벤트가 한번 일어났었죠. 한 달 전에 제가 이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 이 차트를 그대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금융 주가가 인수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시비로 인해서 인수 유보가 조치가 나오면서 추락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이미 추락해 있었기 때문에 추락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일시적인 반등을 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이 매웠군요. 만약 인수가 무산되고 원래대로 제자리로 간다면은 이 원래 제자리로 간다면 이 수준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수준까지 제자리로 간다면은 인수가 완전히 무산된다면은 외환은행 주가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야 될 것이고 하나금융 지주는 이만큼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하나금융도 조금 올랐나요? 외환은행도 조금 올랐나요? 한 5%?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네. 방소도 아니고 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플레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현재 저 모멘텀 플레이가 해소가 되는 국면에 들어간다면 외환은행에 추락되어 있는 가치는 회복될 수가 있다. 외환은행의 가치는 크게 추락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금융에 인수되어서 상장 폐지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감, 상장 폐지하면서 하나금융이 기업 가치를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라는 극도의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PER 대비 PER이 다른 금융회사,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30% 할인되어 있다. PER이 6배, 5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은행 평균이 10배인데. 그리고 PBR, 은행은 PBR로 많이 따지죠. 실질 현금 자산 가치. PBR이 이 역시 0.5배, 6배. 다른 은행들 약 0.9배, 1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서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추락되어 있는 가치는 조만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누가 인위로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는 한 상장되어 있는 은행의 주식의 가치를 누가 인위로 빼앗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주주 자격 시비가 좀 더 시간을 끈다면 아마 외환은행 대주주는 배당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배당권을 행사한다면 주당 800원의 배당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주당 8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현재 9,000원 시가에 비해서 8.6%가 되는군요. 이러한 투자 메리트 감안한다면 모멘텀 플레이로 한다면 구태여 대형주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외환은행 같은 걸 접근해도 굉장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약세지만 이 약세장 속에서도 황소는 숨어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황소를 찾아라. 은행주, 내수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수주에서 소외되어 있는 은행주 강세는 언제 올까? 은행주의 반등 모멘텀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금리 인상?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가 나오는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만이 반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면 이벤트로 인해서 최근에 정책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추락되어 있는 종목을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면 외환은행 같은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면 모멘텀 플레이로선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것이 바로 숨어있는 약세장 속에서도 황소로 바꿔질 수 있는, 황소로 변할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투자해볼 만합니다. 주도주에 비해 유통 소매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금리와 인플레 등 부정적인 변수가 실제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하반기에도 이렇게 좋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유통 소매주의 하반기 업황 계속 긍정적일까요? 예, 최근에 경기 주도주가 고개를 숙이면서 유통 소매주가 강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통소매주의 랠리의 근거는 원화 강세, 내수, 구매력의 향상에 의한 소비 증가 이런 것이 이론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소비 여력이 커진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왜 커졌는가 하면은 상품 시장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 원가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원자재 가격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면 금리 인상도 당분간 보류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 둔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국내 소비는 너무너무 양극화가 심해서 서민들 경기와 부자들의 경기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은 바로 양극화의 상단에 있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의 매출과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백화점의 PER이 많이 높아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 가격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군요. 경기 양극화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별로 안 줄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수 소매 유통주도 PER이 15배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 PER이 15배라는 것은 바로 직전 연도 이익의 15배를 말합니다. 또는 원래 1분기 실적 대비 그것을 4배로 환산해서 원래 1분기가 4분기까지 연장된다고 가정했을 때 4배로 환산해서 PER로 따져도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론에 의한 원래 예상 PER, 원래 예상 실적된 PER 이것은 믿지를 마십시오. 과거 지난 실적을 가지고 PER이 15배가 넘는다면 일단 경계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수 유통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낮아졌고 많이 거추어졌고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국내 소비는 소비 양극화에 의해서 백화점 쪽 소비는 계속 늘어난다. 경기가 어둡지만 백화점은 양극화 때문에 부자들의 소비가 많아서 늘어난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 수요가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나친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15배가 넘어갈 때부터는 다소 수급의 경계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유망 중소형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파워 스몰캡. 오늘 우리 투자증권 유진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새 장세가 좀 약세라서 이럴 때일수록 유망 중소형주를 또 찾아보는 투자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소개하실 종목이 우리 파이낸셜이거든요. 우리 파이낸셜. 네. 이건 뭐 은행도 아닌 것이, 저축은행도 아닌 것이, 이름이 모호합니다, 좀. 네. 우리 파이낸셜, 금융회사 같은데, 모호한 회사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설명을 우선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파이낸셜이라고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조정 장세에서
좀 더 안전하고 스몰캡 중에서 이제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끔 저기 휴대폰에 네. 대출해가라고 우리 파이낸셜 뭐 이런 비슷하게 뜨는데 그런 회사는 아니죠? 뭐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예.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파이낸셜이라고 하면 여신 전문 금융 회사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 회사라고 하면은 여신 전문 금융업에는 카드, 그다음에 할부, 그다음에 리스 이런 캐피탈을 포함한 그런 금융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하고요. 우리 파이낸셜은 카드업을 제외한 할부금융이라든지 리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우리 금융그룹에 편입이 됐고요. 2007년에 우리 금융에 편입이 되면서 우리 은행 연계 영업을 강화하면서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개인한테도 대출하고 기업한테도 대출하고 어떤 개인들한테 또는 어떤 기업에게 대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네, 좀 그 영업적으로 살펴보면요. 전체 영업 자산 중에 60%가 자동차 할부 금융입니다. 그리고 30%가 개인하고 기업 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금융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할부 금융이라고 하면 신차나 중고차를 사실 때 할부를 받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현대캐피탈이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신차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1위인 회사이고요. 우리 파이낸셜도 신차 그리고 할부 중고차 시장에서 할부 금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금융이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걸로 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파이낸셜 그룹은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 영업 자산 중에 60%가 자동차 금융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PF라든지 그다음에 가계대출 우려 이런 쪽에서 좀 더 비켜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그 자동차 할부 금융이라면은 뭐 자동차가 담보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또 개인 신용 대출은 대부분 그 셀러리맨들한테 하는 것이니까 셀러리맨들의 급여가 담보로 또 되어 있을 것이고, 부실의 뭐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군요. 그런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파이낸셜은 건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체율 같은 게 업계 평균보다 낮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은행과의 연계 영업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라는 고객은 일반 캐피탈사나 그 다음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고객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출 금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은행이 전국적으로 900여 개 지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400여 개 지점에서 우리 파이낸셜의 금융상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의하면 900여 개 전체 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 자산 성장세가 11%대였습니다. 다만 우리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29%의 높은 자산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2011년에도 25%의 자산 성장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산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동차 금융 대출의 영업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금융그룹이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 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에 비해 영업 환경이나 조달 금리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채권 부분은 뭐 거의 없는 상태인가요? 예, 요새 가장 저축은행 포함해서 가장 우려가 높은 게 이제 부동산 PF 대출인데요. 우리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입니다. 절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그 5.5% 안에서도 최근에 워크아웃이나 문제가 있었던 그런 중소형 건설사들 PF는 제한적인 상태이고요. 대부분 담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충당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자산의 5.5%이고 그 안에 부실 대출은 또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가 5.5%이고 그다음에 그중 안에서도 최근에 워크아웃이나
일부 건설사들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는 노출이 안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좀 그 부실 우려가 적은 거는 바로 우리 은행과의 그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보다 은행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면이 있고, 바로 그 우리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은행과의 연계해서 고객 관리라든지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자산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최근에 뭐 IT라든지 제조업 중에서 좀 조정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내수 중심의 그 우리 파이낸셜 그룹 같은 이런 그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이 좀 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건전성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원래 실적 전망, 기업 실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올해 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에도 25%의 자산 성장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3,205억 원으로 12%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40억 원으로 56% 증가, 순이익은 506억 원으로 60%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은행과의 연계 영업이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PER은 5.9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하는데요. 배당 수익률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 연초부터 많이 오르긴 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PER이 5.9배라면은 은행 평균 PER이 9배, 뭐 10배 지금 네. 이런 데 비해서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실적이 원래 실적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영업 수익이 12%밖에 안 늘어나는데 영업 이익이 56%나 늘어납니다. 순이익은 네. 60% 늘어나고. 네, 네. 이만큼 그 영업 수익에 비해서 영업 이익이 이만큼 늘어날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가계대출 우려라든지 이러한 정부 규제 같은 게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영업 기반을 넓혀가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영업 이익이나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조달금리나 그 다음에 우리 은행과의 연계 영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은행에서 창구를 활용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 부담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비용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마진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에서 1차 심사에 탈락하는, 그 다음에 자체 심사로 자체 대출이 어려운, 그 다음에 조금 그렇다고 거절하기는 조금 아까운 이런 고객들을 갖다가 네. 자회사 우리 금융, 네. 우리 파이낸셜에다가 넘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고 또 상대적으로 은행의 우수한 고객들을 고객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대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영업수익 12%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50%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PER은 5.9배 저평가되다. 그러면 적정 가치는 얼마로 부여합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연초부터 좀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영업 자산이 25%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업 자산만큼 25%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적정 가치가 나왔나요? 네, 25% 성장세를 보고 지금, 있습니다. 예, 지금 주가에 비해서 25% 상승 여력이 있다고 네,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한번 진단해 보죠. 뭐 은행 금융권의 리스크라면은 부실 채권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많이 드러나서 낭패를 볼 위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실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그 실적이
이만큼 이제 늘어나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잠재 가치는 성장 가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소형주로서 이거 수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 요인은 없나요? 예. 좀 수급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금융이 5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로 있고요. 국내 주요 기관들이 그 5% 이상 신고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이 많이 그 종목을 편입을 한 종목이고, 그래서 유통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지금 그 주가 지금 수준의 절대적인 낮은 수준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관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개인 매매보다는 기관 매매가 좀 많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주가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보다 타 스몰캡 종목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작은 그런 종목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고차 시장에서 과거 우리 파이낸셜이 점유율 7%에서 올 1분기에 2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실질적 가시성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판단해 주시죠. 네, 최종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금융과의 시너지 효과가 바로 2011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투자증권의 김진호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약세 흐름 단기적으로 좀 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지나면은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충분히 감내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세장 변동성 장 속에서도 숨어있는 황소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숨어있는 황소를 골라내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은행주는 지금 황소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주가 황소로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 모멘텀 플레이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아마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조치가 나고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은행주는 크게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할로 조금씩 매수한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단기 정책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해 있는, 기업 가치보다 현저히 급락해 있는 종목, 외환은행 같은 종목을 플레이를 해본다면 괜찮은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은행주 단기로 접근하지 말고 중장기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